제 인생이 언제부터 제 것이 아니었을까요? 72살 박영수 씨가 처음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그런데 그게 전부 다른 사람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뭘 드시고 싶으실까? 아내는 오늘 기분이 어떨까? 아들은 회사에서 잘하고 있을까? 정작 나는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평생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박영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리 인생. 그것은 신분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사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온 것. 자신의 꿈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타인의 삶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의 숨겨진 초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사람. 그의 진짜 정체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영수 씨가 처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건 16살 때였습니다. 1968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적극 권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해. 대학에 가서 큰 사람이 돼야지.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상이 차려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20년을 다닌 섬유 공장이 갑자기 부도가 났던 겁니다.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고 퇴직금은커녕 당장 다음 달 쌀을 살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큰애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영수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형님이 장남 아니오. 영수는 둘째고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상업 고등학교 갈래요. 거기 나오면 바로 취직할 수 있잖아요. 영수야, 괜찮아요. 전 원래 공부보다 실무가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시를 읽으며 언젠가 자신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을 밤새 읽으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16살 소녀는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형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영수는 주경야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실에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급여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수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친구에게 빌린 시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잠들기 전 침대에서 그는 몰래 시를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시간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업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형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으셨고 어머니는 이웃집에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형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내가 희생해줘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어. 형, 무슨 소리야? 형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잖아. 영수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방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영수가 박영수라는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아들로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수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영수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형 등록금이랑 생활비 쓰세요. 영수야, 너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회사에서 점심도 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주는 건 맞았지만 영수도 친구들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었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가져다 주고 남은 돈으로는 출퇴근 교통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만 썼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집에서 먹었습니다. 옷은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았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너 이제 23이잖니? 네, 어머니. 혼처를 하나 봤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데요? 옆 동네 김씨네 딸이야. 착하고 얌전한 애라고 하더라. 나이도 20이고. 어머니, 저는 아직.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형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먼저 가정을 꾸려야 해. 그래야 이 집안이 안정이 되는 거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공부하느라 바쁘니까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결혼조차 형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김순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였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영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약혼식, 결혼식. 영수는 그저 정해진 수순을 밟아갈 뿐이었습니다.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 씨는 결혼하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는 알았습니다. 순이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의지보다 부모의 뜻을 따르며 살아온 사람. 둘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형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졸업하고 나서 우리 여행 가자. 영수는 순이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나 석사과정 들어갔어. 교수님이 꼭 하라고 하셔서. 그래, 형. 공부 열심히 해.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영수는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수야, 축하한다. 아들이라니. 형이 병원으로 달려와 기뻐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형이 지어줘. 내가? 응. 형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이름 지어줄 수 있을 거야. 형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준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중걸알준, 빛날 혁.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좋은 이름이다. 고마워, 형.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조차 스스로 짓지 못하다니. 그때부터 영수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은행 업무, 육아, 집안일. 순이는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 있었고 영수는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방문해야 했습니다. 명절에는 모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형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제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학자시니까 그럴 수 있죠. 영수 씨가 대신 좀 해줘요.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대신, 그 단어가 영수의 삶을 정의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집안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처럼 영수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30살이 되던 해 형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영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형의 성공은 곧 집안의 영광이었고 자신이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형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형제잖아. 영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뿌듯함, 그리고 허전함. 나는 뭐가 됐지? 30살의 영수는 여전히 은행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더뎠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에게는 일에 몰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고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시면 차로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회식인데 안 오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나는 먼저 가봐야 해서. 맨날 먼저 가시네요. 회식도 좀 참석하셔야 팀워크도 생기고 그러는데. 영수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병원 진료일이었고 형은 학회 참석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바쁘시니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10년을 근무했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영수만 제자리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불렀습니다. 박 대리,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는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 보여. 죄송합니다. 야근도 안 하고 회식도 안 나오고 승진하려면 회사에 더 헌신해야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헌신하라고? 자신은 이미 가족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헌신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벌써 잠들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당신,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여행? 네.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준혁이도 이제 5살인데 바다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던가. 그래. 다음 달에 시간 내서. 정말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한번 가보자.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입원하셨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부터 배가 아프시다더니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수술을 해야 한대. 제가 지금 갈게요. 영수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수야 왔구나.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 이런 거지 뭐.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수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회사에 갔다가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녁까지 함께 했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은 학기 중이라 바빠요. 주말에 온대요. 그래. 형님은 바쁘지. 형은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회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셔야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내가 매일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렇게 영수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자기 집, 부모님 집, 세 곳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 우리는 언제 여행 가요? 미안해. 아버지가 회복하시면. 당신 아버지는 언제 회복하실 건데요? 순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전 지쳤어요. 당신은 맨날 시댁만 챙기고 우리 집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준혁이 유치원 입학식 때도 당신 없었잖아요. 시아버지 병원 간다고.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배운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원망을 듣고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영수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는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영수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나온 공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날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69년 3월 15일. 오늘 도서관에서 김소월 시집을 읽었다. 진달래꽃을 읽으며 울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 대학에 가서 문학을 전공하고 시인이 되는 게 내 꿈이다. 영수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인.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꿈.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69년 5월 20일. 오늘 선생님이 내 작문을 칭찬하셨다. 영수야, 너는 글재주가 있구나. 계속 글을 써봐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까? 1969년 8월 3일. 밤하늘을 보며 시를 썼다. 서툴지만 내 마음을 담았다. 언젠가 이 시를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69년 11월 10일. 오늘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업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공부보다 실무가 좋다고. 사실은, 정말 사실은 대학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형이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 나는 참아야 한다. 이것이 내 일기장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꿈은 이제 그만 꾸자. 어른이 되자.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살이 넘어서야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영혼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말 들어. 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 질문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영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피곤해졌고 가슴 통증이 자주 왔습니다.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영수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엄마. 영수야. 형님은? 역시 형 이야기였습니다. 형은 미국에 있어요. 그래. 형님은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형님은 훌륭해. 교수잖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형님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어머니를 모셨는데, 평생을 형을 위해 희생했는데, 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형님처럼 되지 못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핸들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5년을 살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형이야. 응, 형. 엄마 어떠시니? 응, 그냥 그래. 미안하다, 영수야. 내가 가봐야 하는데.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형, 괜찮아. 영수야, 너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힘들다고 말할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 괜찮아. 형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영수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나도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책임. 그 단어가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니지만 장남처럼 책임져야 한다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 모든 책임이 영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벗을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영수가 45살이 되던 해 은행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사오정 45세 정년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도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명퇴하실 겁니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 좀 해봐야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퇴를 거부하면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래.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준혁이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퇴직금은 꽤 나온대. 그걸로 당분간 후에는요? 순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45살에 무슨 일자리를 찾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취직할게. 무슨 소리야? 너는 대학 가야 해. 하지만 준혁아, 영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해. 아빠처럼 살면 안 돼. 그 말에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처럼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5년을 다닌 은행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대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글쎄, 일단 쉬면서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들었니? 내 형님이 미국 대학에서 초청받았대. 네. 교환교수로 1년 동안 가신대. 정말 자랑스럽지? 그렇네요. 그런데 말이야. 형님이 가시면 아버지 병원 모시는 거 누가 하지? 영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영수야. 내가 역시 믿음직해. 전화를 끊고 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미국으로 가고 자신은 병원 모시기. 이것이 공평한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수는 작은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은행 시절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수는 막내였습니다. 45살 막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님, 이 서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커피 좀 타주실래요? 영수는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서는 순이의 잔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월급이 이게 뭐예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미안하기만 하면 뭐해요? 당신 형은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이 꼴이잖아요. 순이야,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런데 왜 맨날 형 뒷바라지만 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형이 성공한 건 자신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헌책방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집들이 보였습니다. 문득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영수는 시집 코너로 갔습니다. 먼지 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정지용 시집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향수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시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네. 이 책 살게요. 1,000원입니다. 영수는 돈을 내고 책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순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봐 화장실에 숨어서 읽었습니다. 45살 남자가 화장실에 숨어 시집을 읽는 모습,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시를 읽으며 영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언어에 대한 사랑, 표현하고 싶은 욕구, 모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욕망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현실이 꿈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다시 욕망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은 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어버렸는지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 버렸는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수는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식사 준비하고 장지 알아보고 형은 그저 공만 하면 되었습니다. 장남이니까 슬퍼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었습니다. 실무는 모두 영수의 몫이었습니다. 영수 씨 수고 많으셨어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당연해졌을까? 장례를 마치고 유산 정리를 했습니다. 별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은 형님이 가져가야지. 장남이니까. 네. 예금은 반반 나눠 가지거라. 네. 영수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집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20년 넘게 병원에 모시고 수발을 들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혈연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병수발과 상심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영수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수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냈습니다. 급여도 나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나는 학기가 남아서 내가 좀 봐줘. 형, 가봐.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셔야지. 뭐라고요? 우리 집으로 모시는 수밖에. 왜 우리가요? 큰 형님은 어디 갔어요? 형은 미국에 있잖아. 그럼 미국에서 모시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우리는 쉬워요? 우리 집도 좁은데 어디다 모셔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작은 집에 휠체어를 놓으니 더 좁아졌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그리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다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순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 간병인이 아니에요. 어느 날 순이가 폭발했습니다. 순이야, 당신 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형은 사정이 있어. 사정? 무슨 사정? 자기 어머니도 못 모실 사정이 뭐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영수 자신도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3년째 되던 해,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준혁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어머니 병원비로 빚까지 졌습니다. 아빠,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공부만 해. 돈은 아빠가 마련할게. 영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빚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50대를 보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고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어머니를 돌보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취미가 뭐예요? 취미?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취미, 그런 게 있었던가? 글쎄, 특별한 취미는 없는데. 그럼 쉴 때 뭐 하세요? 그냥 쉬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후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인생도 좀 즐기세요. 인생을 즐기다니.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어머니를 위한 인생? 아들을 위한 인생? 형을 위한 인생?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영수가 55세가 되던 해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을 드시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충분히 쉬시고요. 쉬라고? 영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쉬라는 말인가? 집에 돌아와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영수야, 너 누구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영수예요. 아들, 내 아들은 형님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형만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진작 그럴 걸 그랬죠.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을 좀 나눠낼 수 있을까? 영수야, 미안하다. 나도 지금 애들 교육비며 뭐며 여유가 없어. 형, 내가 좀 더 봐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 혼자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책임만 지다가 죽는 것인가? 준혁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다. 아빠 미안해. 왜? 내가 학교 다니느라 아빠한테 부담만 주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부담이니? 아빠, 나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닐까봐. 그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안 돼.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내 인생 낭비하지 마. 하지만, 아빠, 영수가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15년을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빚을 갚는데 대부분 썼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마지막 날 사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쉬어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그게 다예요? 빚 갚고 나면 별로 안 남아.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요양원비도 내야 하는데. 알아. 나도 알아. 영수도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하려고. 영수는 놀랐습니다. 결혼? 벌써? 벌써가 아니라 늦었지. 나 이제 32이야. 그래. 그렇구나. 축하한다. 고마워, 아빠. 그런데 여자는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 잘 됐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집도 마련해야 하고, 최소 3억은.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억? 자신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구나. 아빠 괜찮아. 내가 대출 받을게.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괜찮아. 내가 갚을 수 있어. 영수는 미안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 왜 미안해? 나 대학까지 보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래도 아빠는 나한테 충분히 해줬어. 이제는 내가 할 일이야. 준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쉬어.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며칠 후 준혁이의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한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효자이시고요. 약혼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가? 네.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영수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마음은 제대로 키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의 결혼식 날, 영수는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어머, 여보 멋있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우리 결혼할 때도 이렇게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0대에 만나 30년이 넘게 함께 산 아내.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한 여자. 순이야, 미안해. 갑자기 왜?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둘 다 고생했지. 결혼식장에서 준혁이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식이 끝나고 준혁이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여기까지 키워줘서. 아빠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준혁아, 아빠,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그 말에 영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니? 아빠는 평생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살았잖아. 나는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족도 챙길 거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진짜로요, 아빠. 나 이제 다 컸어. 아빠는 이제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준혁이가 떠난 후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60세.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낯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62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수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형이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형은 통곡했습니다. 영수는 이번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왜일까? 슬프지 않은 걸까?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실무는 영수가 했습니다. 장지를 정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형은 공만 하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또 유산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적게 남기셨습니다. 요양원비로 다 쓰셨던 것입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형이 말했습니다. 뭐가? 내가. 엄마 요양원비를 내가 다 냈다며? 응. 미안하다. 내가 돈을 보냈어야 했는데. 됐어, 형. 아니야. 나도 아들인데.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영수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 미안함이 뭘 바꾸나?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형, 이제 그만하자. 응?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영수야. 형은 형대로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건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도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자신만 챙기면 되는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할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시죠?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슬픈가? 정말 슬픈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일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전함인가? 아빠, 응?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쉬다니? 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영수는 웃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구나. 아빠, 준혁아, 아빠는 평생을 남 위에서만 살았어.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찾으시면 되죠. 62살에? 늦지 않았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습니다.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시간뿐.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16살 소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읽으며 영수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눈물. 미안해. 영수는 일기장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사과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희생시키고 포기하게 만든 것에 대해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어두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고 스스로 꿈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는 남이 씌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65세가 되던 어느 날 영수는 서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생겨서였습니다. 순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점을 걸으며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시 코너에 멈춰섰습니다. 새로 나온 시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바닷가 사진이 있었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를 만났다. 60평생 잃어버렸던 진짜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망설였습니다. 65세에 시를 쓴다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모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감정만 읽으며 살았더니 자기 감정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이 사람이 박영수인가? 영수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보였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작게 타오르고 있는 불빛,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열정의 불씨. 영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다. 그는 나를 닮았지만 나는 아니다. 평생을 그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나는 가를 모른다. 첫 시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부터 영수는 매일 시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썼습니다. 주제는 모두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희생, 책임, 후회, 그리움, 분노, 슬픔. 평생 억눌러온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응. 그냥 글 좀 쓰고 있어. 글? 무슨 글? 시. 시라고요?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쓰고 싶어서. 순이는 영수가 쓴 시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마음이었어요? 응. 나는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당신한테만 기대고 살았네요. 아니야.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어.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좀 살아보자. 어떻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글 쓰고 싶어. 시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너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 응.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다 잊고 살았는데. 영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그려. 우리 둘 다 하자. 그날부터 영수와 순이는 변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시를 썼고 순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